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아침에도 안개 속에서 운전 잘 하셨나요? 시정이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아침 챙겨 드시듯 안개등도 안전운행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달래내 부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판교에서 달래내 고개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고개, 첫 번째 고개 모두 밀리는데요. 이 부근으로 어렵고 조금 전에는 기흥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외곽으로 나가는 길 서울 요금소 부근의 사고는 마무리됐지만 서울 요금소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가 어렵다 보니까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 보이십니다. 평소보다는 용인 서울간고속도로가 이동량이 많고요. 정체는 없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장 관심 갖는 사안이 바로 기초연금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요? 아, 다행이다. 네, 예. 잘 돌아가고 뭐 법령 개선안도 잘 통과되고. 예. 다음 달 25일, 7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예.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에 또 연금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자격심사와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65세 이상 되셨던 분들은 자료들이 있어서 빨리 지급이 될 텐데, 예. 이제 다음 달에 신규 신청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7월 신규 신청자. 이분들은 좀 약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월에 딱 65세가 된 어르신분들은 이제 바로 7월 25일 날 못 받고요. 8월 25일 날 7월, 8월 2개월치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예. 이런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미 기초노령연금 받았던 한 420만 명 되는 노인분들 계시는데요. 따로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왜냐면 과거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였기 때문에 예.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그냥 따로 신청 없이 가만히 계시면 이제 7월 25일에 그 통장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 자격심사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뭐, 여기 자격, 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이제 이번에 그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 담은 관련법들이 국무회의 의결되고 예. 잘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녀 이름으로 6억 이상 주택에 사는 65세 이상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이름을 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이 고려 대상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되는 부분이 월소득 8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소득이 87만 원이 있냐 없냐는 건데 자녀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자녀의 집 이 시가표준액이 한 14억 정도 된다 이러면은요. 네. 이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재산도 없고 소득이 없어도요. 왜냐면은 자녀 소유지만 그 비싼 집에 임대료를 안 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4억 집에 임대료 없이 산다. 이거는 이제 87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료 임차 소득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이 고가 자녀의 집에 같이 함께 사시는 어르신분들은 이번에 이 기초연금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들 하시는 게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연금 수급자들 계시고 그 수급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또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 연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해서 모두 받게 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못 받고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못 받을 거야 하는 어르신분들도 한번 가보셔서 이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예, 왜냐면 기초연금 같은 이번 개정령을 보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왜냐면은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좀 있다. 예. 그렇죠. 좀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더 앞섭니다. 월소득 87만 원.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셔서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기존에 뭐 기초노령연금 못 받은 분들 중 가운데서 한 2만 명 정도는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2만 명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가서 받으셔야 되지. 아니 이거 부딪혀봐야죠. 손해나는 거 없는데. 예. 예, 그러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그룹 얘기 안 할 수 없죠.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지난번 동양그룹 사태처럼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동부그룹 회사채 여기 또 투자했다가 손해볼까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게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동부그룹 내 중에서 동부제철입니다. 동부그룹은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제철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동부제철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 바로 전 단계인 자율협약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자율협약에 받아들이면은 이제 향후 구조조정은 다 채권단에 이제 칼자루를 쥐고 채권단 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실은 그동안 좀 희망이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예. 이 동부제철하고 몇몇 회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패키지 딜을 좀 하겠다라고 했고, 많은 채권단이나 이 회사채 투자자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해가지고요, 매각 작업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은 없는 건데, 그래도 동부그룹처럼 이 그룹 측에서는 현재 동부제철, 인평공장, 그다음에 동부당진발전 이거 처분하면은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된다. 이 두 개의 자산만 매각해도 1조 5천억 정도 이제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봐야죠, 이런 거. 회사채 투자했다 그러면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요, 동부그룹 채권단이 자율협약 체결했다, 또 포스코가 인수 안 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서 거의 동부그룹 관련한 채권, 주식시장 모두 패닉이었습니다. 동부제철도 동부계열사 채권 다 폭락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동부자만 붙으면 거의 다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채 개인 피해자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당국의 입장은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와는 다를 것이다. 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좀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동부제철 회사채 투자자 수가 11,724명인데요. 이 중에 이제 개인들이 한 11,000명 정도, 11,400명 정도가 엮여 있다고 해요. 97%인데 6,551명, 투자 금액은 1,957억,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이 동부제철은 채권단이 지금 잘 공동관리하고 있고 자산이 꽤 된다. 그래서 이거 매각하고 이러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들을 걱정은 이제 상당합니다. 또한 그렇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동부제철 회사채 투자자하는 사람 상당수가 동부증권을 통해서 또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또 연쇄 부실이 동양증권에서 또 파는, 이게 불안전 판매. 다시 한번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자살 시도를 했던 임모 병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근데 자살 시도하기 전에 임모 병장이 펜과 종이 달라고 그래서 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선임과 후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따돌림을 당해서 부대 생활이 힘들었다. 참 힘들었다고 이런 사고를 치는 거는 당연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임모병장이라는 사람 관심병사죠. 근데 군 당국이 현재 관심병사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군 양주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복무했고요. 올해 4월 전역하신 분이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과 전문의 전상원 선생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4월에 전역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얼마나 복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9개월 정도. 39개월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 군에 계실 때 관심병사 이런 분류 작업도 해보셨어요? 그 분류 작업은 이제 군의관이 하지 않고요. 예. 이제 그 병사가 입대하면 이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예. 판단하에 이제 ABC 등급을 주게 됩니다. 지휘관이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휘관은 뭘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이 이제 그 면담도 하고, 예. 이제 군 자체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시켜가지고 인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ABC 등급을 주게 되고요. 예. 그 중에 이제 A 등급을 받은 병사나 이제 B 등급 중에 조금 이제 A 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제 병사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판정을 받고 정신과 군의관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B 등급 이상이요? 이제 지휘관이 군의관한테 의뢰할 때는 이제 A 등급, B 등급, C 등급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지휘관이 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ABC 뭐 기준에 따라서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한데 이제 A를 주로 보내게 되죠. 다 보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군 당국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작성한 어떤 그 설문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딱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이상은 A, 몇 점 이상은 B, 몇 점 이상은 C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성 검사라는 게 예. 저기 자가 보고식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본인이 보고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검사자가 직접 이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주는 인성검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컴퓨터에 이제. 글쎄요. 그 점수대로 쭉쭉쭉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A, B, C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 예. 이제 지휘관이 그래도 그걸 보고도, 안 좋더라도 본인에게 생활을 잘하고 이러면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 그죠? 그렇습니다. 저 시간도 많이 없고 그 예. 모든 병사들이 일일이 면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전문 검사자가 매겨줘야 되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지휘관이 이제 그거를 교육을 받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딱 봐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 뭐 이러면은 그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도 그냥 통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런 그죠? 거죠. 이제 자살 사고가 있고 그래도 본인이 이제 정상처럼 보이고 싶어서 인성 검사를 정상으로 보이면 예. 예, 인성 검사가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휘관이 이제 대충 보기에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죠. A 등급에서 B 등급의 전환도 뭐 지휘관에 따라서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낮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실은 당연히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대체로 이제 병사들이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등급이 높다가 예. 복무 적응이 되고 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이제 등급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줘야 되고요. 예. 이렇게 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하. 그 변환 기준이 이제 주관적인 거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많은 그 우리 전 선생님도 이 관심병사라는 이 병사들을 면담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신과 전문의로 봤을 때 이 관심병사 A, B, C 등급으로 나뉘어 A급, B급, C급 다 이 상담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A급 병사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예. 이제 지휘관에 따라서는 이제 C급 병사까지도 보내는 부대도 있고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차이가 큽니까? A, B, C 등급 차이가요? 실제로 면담을 해보시면? 예,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거기에 맞게 예. 등급은 매겨져 있는데요. 아하. 예, 일부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는 거가 많죠. 이제 C급 병사가 오긴 왔는데 실은 우울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A급 병사로 되긴 됐는데 실은 부대 생활을 적응을 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아졌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긴 있죠. 예.
지금 5280님이 질문을 하신 얘기인데요. 편모 편부 가정의 자녀는 무조건 B등급이라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편부 가정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드렸지 그것도 주관적이기 주관, 때문에. 그러니까 지휘관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런 결손 가정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점 관리 대상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대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개별 면담을 통해서 그 중에 선별을 해서 ABC를 다시 우리는 나누겠다는 부대들은 이제 그걸 적용하지 않는 부대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심병사에 대한 이른바 왕따 문제거든요. 네. 그 뭐 기수열애라고 그러죠. 이런 거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따돌림 문제나 기수열애는 이제 존재하고 실은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 오면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이제 학교 가듯이 대학교 가듯이 군대 오게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꼭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원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기수열애라든지 따돌림, 집단 따돌림이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아무래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장병들이 성직자가 아닌데 그 이상한 사람을 와 그래도 우리가 보듬고 감싸줘야 된다 이런 마음 먹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군대라는 곳이 이제 생활들도 힘들고 예.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런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고요. 예.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같이 지도를 해주고 못하게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게 더군다나 이제 그 GOP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사실 민간인 구경하기 힘들고 맨날 멧돼지만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관심병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있고 이제 사단 의무대라고 밑에 후방 부대에 있을 때 GOP 순회 진료를 가거든요. 예. 이 형식상 가지 이제 군의관 한 명이서 이제 GOP 많은 아이들을 다 면담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도 이제 부대에서 의뢰하는 아이들만 이제 명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올라가는데 제가 직접 올라갈 정도로 그 아이들은 그 한번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병원이나 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근무 강도가 원체 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인 이제 피로나 이런 것들 많이 호소하고요. 이제 또 실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근무 서는 것보다 실탄을 들고 근무를 서면 아이들의 긴장도 우리 병사들 긴장도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GOP 근무에는 아주 심신적으로 건강한 병사들이 투입이 되는 게 당연하죠. 예. 아, 근데요, 실제로 우리 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담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실제 사례 중에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실제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요 비슷한 경우로 지금 뭐 따돌림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듯이 실제로 부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제가 이제 민간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응급적인 경우에는 입원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여러 도움을 받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군 부대 특성상 이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여러 교육청 시스템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돌림을 심하게 호소하는 병사 같은 경우에 이게 죽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수과 의사가 이제 죽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우울증 치료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제 개체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환경 변화도 시켜주고 이래야지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건데, 이 면담만 가지고 이 환자가 죽지 않고 따돌림도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하다못해 다른 아이들을 불러다가더라도 지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좀 해야겠다,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정신과 군의관들은 이제 살얼음판에서 실은 진료를 보고는 있죠. 예. 근데요, 진짜 살얼음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사고가 지금처럼 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에 가는 인적 자원, 다시 말해서 인구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전 같으면 군대를 못 갈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군대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자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꽤 오래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실은 이제 그 간부들과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 장교나 부사관도 증설이 많이 되고 환경도 많이 바뀌어놨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구수가 줄 거에 대비해서 그거는 이제 아마 예측이 아마 전부터 많이 가능해서인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부들이 이제 힘들다고 하진 않는 거 봐서 그 부분은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군인 수가 부족해가지고 입대할 대상이 강제 입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으시고요.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그러니까 못 올 정도의 상태가 온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7님,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을 더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참 도움이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좀 저희 이해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시죠. 전상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지금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5506님. 정쟁을 일으키는 건 언론이 아닌가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8009님. 인사 시스템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선량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1181님. 전교조 얘기는 이 학생들도 모임이나 집회에 있다고 단체로 조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5280님. 만일 교총에서도 해직 교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이대리 지금 뭐하나? 기계, 장비, 부품, 판매, 구매? 다하라 기계장터에서 산업기계장비 보고 있죠. 다하라 기계장터? 아직 모르셨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광고까지 공짜거든요. 그래서 산업인을 위한 다하라 기계장터구만. 문의전화 1588-0914 스마트폰에서도 다하라 기계장터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로 뉴스를 분석해보고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과 동시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한 3시까지만 5만여 건이니까 어제 하루 10만 건이 넘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사퇴 기자회견 측은 좀 긴 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길었죠. 네. 그리고 또 14분 했는데 내용도 대부분 국민들에 대한 훈계 혹은 뭐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 그렇죠. 네, 불만, 그리고 국회에 대한 문제제기. 비판. 근데 그게요, 국회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회가 법을 지켜서 청문회를 해야지. 근데 사실 국회도 따지고 보면 억울한 게요. 인사 요청서가 넘어와야지, 인준 요청서가 넘어와야지 청문회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안 보냈는데, 막 국회한테 막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간접적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재밌는 게 어쨌든 청와대는 또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사실 유체이탈 화법이죠, 이것도. 청문 요청서를 안 보내놓고 청문회도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퇴의견인지 출마 선언인지 구분이 안 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통은 다 이제 이 국민에 대한 그래도 그렇죠. 뭔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한 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창극 후보는 역대 인사 파동 가운데 가장 큰 언급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을 능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크기가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고 이것이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결정이라는 그 말만 강조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 얘기도 안 했어요. 맨 끝에 잠깐 얘기하고 그렇죠. 중간에 거의 잠깐 들어가고. 네. 연관어를 살펴보죠. 문창국 후보 사퇴 회견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사퇴 회견과 동시에 이제 인물 연관어들을 좀 봤더니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맨 먼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인사 책임자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지원, 김대중, 박정희 순으로 나타났고요. 여기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중인 김무성, 서청원 의원과 같이 지금 인사청문회 후보죠. 이병기, 박효종, 정종섭 등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른 것은 이제 DJ 간증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취지의 그래서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체 연관으로 보면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KBS, 국회, 새누리당,
예. 청와대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른 이유, 상위에 오른 이유 이게 그 문창국 후보의 조부 때문이죠. 그렇죠. 예.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뭐 이렇게 연관어에 오르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요. 글쎄요. 이 뭐 다 아시겠지만 조부인 그 문남규 선생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뭐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자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후보의 조부와 동일 인물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거의 확정 예. 판단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가령 한자 이름이 같고 원적지가 같은 점을 들어 문 후보 부친의 그 증언 등에 미루어 조부가 애국지사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예. 이제 굉장히 신속한 대응을 내놨어요. 예. 이것이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동일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없다고 반박을 제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트위터 사용자들은 그 고 장준하 선생의 외손녀가 그 독립유공자임을 인정받는데 5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거 사실 오래 걸려요. 네, 어떻게 국가보훈처가 이 사실을 그렇게 즉각 발표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사회부 기자한테 제가 어제 직접 들었는데 이 보훈처에 자기의 그 조상들이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혹은 왜 증명이 안 되냐고 그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건데 본인이 어제 그저께 그러지 않았나요? 딴 사람과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와 똑같이 해서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케이스하고 많이 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기자회견 할 때는 그 네이버 검색창에 문남규 삭주를 검색해봐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광고 이런 게 있네요 갑자기.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디죠? 민족문제연구소 여기선 모른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보훈처 공훈록이나 공적조서에 예. 이 문남규 선생의 출생일이나 본 적이 미상이라고 공식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팩트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확정해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것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이었죠. 근데 뭐 사실 그 어제 문창국 전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뭐 이 3.1운동 하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창국 전 후보자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부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야 그렇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그때 그 말을 안 했던 게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8741님 어제 문남규 삭주 정말 실시간 검색을 1위 했는데 트위터에도 이 단어 많이 언급됐나요? 이거 여쭤봤거든요. 네, 많이 언급됐습니다. 많이 언급됐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연관어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올라온 것만 해도 그렇죠. 이 긍부정 연관어 1위의 잦은 사퇴 이건가요? 예, 일단 뭐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팩트를 빠르게 이제 퍼날랐죠.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긍부정 연관어 1위에 잦은 사퇴가 올랐고요. 2위가 분노하다였는데 누가 분노했다고요? 예, 여기에는 두 개의 분노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네요. 예, 문창국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가령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백기투항해버린 박근혜 정권의 무기력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는 회견에 분노했고요. 그리고 또 문 후보의 출구 전략을 위해 연고도 없던 독립유공자를 그 친일 발언을 한 사람이 조보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말이 없었다 기자회견에. 그리고 뭐 이 기자회견 내용에 뭐 민주주의 위기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어들 희망 위기 뭐 심각하다 안타깝다 이런 연관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어 분포는 약 21%, 부정어 분포는 55%, 그리고 중립어 분포는 한 24%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 여론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인물 톱10 살펴볼까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인물이 많이 거론됐는지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빅데이터인 뉴스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 10위입니다. 새로운 인물인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올랐습니다. 9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위는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중 한 분이죠. 서청원 의원 당대표 후보, 7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6위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입니다. 예, 다채로 오를 만한 사람들 올랐는데 축구 선수들이 안 보이네요. 예?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기대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 홍명보 감독은 욕 좀 먹던데 그 올라올 법. 그렇죠. 이게 거의 근접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예. 박주영 선수가 3만여 건으로 12위에 올랐고요. 손흥민 선수가 13위, 예. 이근호 선수가 16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10위 안에는 12위, 13위, 16위가 조금 분위기가 다른 12위, 13위, 16위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잘했다. 이근호 선수도 잘했다는데 박주영 선수는 좀 다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 5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 4위는 유병환 실소유주, 3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시죠. 2위는 18만 건의 버즈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위는 43만 건의 버즈량을 기록한 문창극 후보가 올랐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는 월드컵을 능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랐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한 명 빠진 거 누굴까요, 그거? 교수님 맞춰보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힌트를 드려야죠. 예, 그럼요. 이번에 힌트가 없으면 청문회 후보입니다. 인사청문회 후보.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명수 교육부총리 이 후보자 아닙니까? 네, 최근 들어서의 급격히 이제 버즈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문창국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사람들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표절 사례가 다양하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 표절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요 월드컵 얘기 이제 좀 해보는데 이 아까 알제리전 참패 이거 그리고 러시아전은 좀 잘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반응들도 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역대 최악의 전반전이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평가고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반전은 아마추어였고 후반전은 EPL 수준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EPL이 뭐예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BBC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반전에 무기력한 경기를 하다가 이제 3골을 내주면서 특히 단 한 차례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3대 빵은 이해해도 슛빵은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3대0으로 진 건 모르겠으나 슛이 빵이었죠 전반전에. 네, 그런 비판들이 좀 많았고요. 일단 언급량 자체는 러시아전보다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경기가 벌어진 이틀 동안의 언급량을 보면 러시아전이 21만 건, 알제리전이 17만 건이었는데요. 인물 연관어를 보면 러시아전에서 3위, 5위를 그렇게 했던 박주영, 홍명보 감독이 이제 2, 3위로 올라왔어요. 이건 이제 이 패배의 책임을 박주영 선수를 잘못 기용한 홍명보 감독에게서 찾는 네티즌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제리전에는 이제 후반전 같은 시간대에 그 선발 투수로 나온 그 야구 선수 있죠. 그 유현진 선수가 이제 맞아요. 인물 연관어 7위에 올라서 후반전을 보다가 실망한 팬들이 야구를 본 이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 이게 참 근데요 재밌는 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본프레레 감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본프레레. 예. 우리 홍명보 감독이 지금 본프레레 감독을 능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정적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네. 러시아전 이건 러시아전은 응원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3위에 우승이라는 키워드까지 올라서 러시아전을 본 이 팬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알제리전 이후에 나온 심리 연관어들을 보면 관심 없다.
뭐 불편하다, 뭐 연결되지 않다. 이건 뭐 패스가 잘 연결되지 않았던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희망 없다. 이건 16강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이제 부정어들이 대거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전에서는 이제 긍정어 분포가 62%였는데 알제리전에서는 46%로 줄었고요. 이 긍정어 46%도 경기 시작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쁜 평가.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이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경기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벨기에전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16강이 러시아와 알제리의 경기 결과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트위터에서는 이거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이거 뭐 최악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따져도 다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 부정적인 견해들이 좀 많고요. 일단 벨기에가 워낙 강팀인데다 또 심지어 최소 2골 혹은 3골 이상으로 이기고 러시아 알제리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 잘 나가던 이영표 해설위원도 유탄을 좀 맞았는데요. 러시아전 때 선수들을 제치고 인물연관에 2위에 올랐던 이영표 해설위원이 알제리전에서는 9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영표 해설위원이 알제리전 그 전반 막바지에 했던 해설 멘트를 좀 기억하고 싶은데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는 것이다. 야, 명언이다. 그래서 전 16강 여부와 상관없이 벨기에전에서는 그 우리의 경기를 좀 마음껏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인 뉴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축구 얘기하니까 1477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벨기에 3대1로 이깁니다. 제 예감도 이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알제리를 1대0 정도로 이겨줘야만 저희가 벨기에가 100대0으로 이겨도 16강에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도 우리나라 팀의 선전을 끝까지 기대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